네, 그 글로벌 차원의 그 민주주의의 그 실태와 전망에 대해서 아까 임혁백 교수님이 상당히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지정 토론은 경희대학교 서정건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서 교수님 오시죠. 지금 시작할까요? 네, 하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정건입니다. 우선 네, 윤보선 민주주의연구원 개원 10주년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아까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뜻깊은 자리에 토론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정 토론하도록 그 요청받은 페이퍼는 우리 임혁백 교수님 페이퍼입니다. 워낙 조금 전 세션에서 잘 이제 들으셨겠지만 워낙 광범위한 그 차원에서 또 광범위한 시각에서 민주주의의 전파,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어 주셔서 제가 임혁백 교수님 글 보고 언제나 많이 배우지만 또 이번에도 또 토론을 맡게 돼서 더 자세하게 읽고 접하게 돼서 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실 임혁백 교수님께서 쓰신 글에 대해서 뭐 제가 이렇게 이견이 있거나 더 뭐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저한테 이제 눈에 띄는 대목들을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확실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의 위기를 총체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언제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다시 가지게 됩니다. 슈미터가 얘기한 전염, 조건부, 통제, 동의 이런 네 가지 범주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이 4차에 걸친 민주화의 물결, 데모크래틱 웨이브가 생기고 또 민주주의 위기 현상이 생겼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 또 눈에 띄고 좀 많이 배운 것은 스트롱맨의 등장이라고 하는 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스트롱맨 하면 이제 우리 임혁백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이제 트럼프입니다. 근데 제가 또 우연히 전공이 미국 의회, 미국 정치여서요. 사실은 트럼프랑 좀 애증의 관계가 있습니다. 네, 뭐 대부분은 트럼프를 좋아하시거나 트럼프를 싫어하시거나 이제 하시겠지만 저는 좀 애증의 관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공부를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와 외교 정책의 상관성 이런 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내 정치가 선거, 정당, 의회, 여론, 언론이 어떻게 미국 외교 정책,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할 때만 해도 사실은 왈츠의 79년 책 이후에 국내 정치는 당구공으로 처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국제 정치 하는 분들은 국내 정치 모르시고 국내 정치 하시는 분들은 국제 정치 얘기 안 하시는 뭐 이런 상황에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면서 공부했는데 2016년 트럼프 대선 이후에 트럼프 덕분에 역시 미국 국내 정치가 중요하구나라고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믿었던 신념이 이제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확인시켜줘서 고마운데 증 부분은 이제 트럼프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다시 한번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은 민주주의를 성찰하고 민주주의를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가지고 토론하고 하는 나라는 적어도 제가 공부할 때는 잘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알이라든지 셰추나이더라든지 이런 정치학자들이 미국 민주주의의 특성, 미국 민주주의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했던 시대가 지난 다음에 행태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는 미국 민주주의 그 자체의 성격이나 수준
퀄리티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얘기 안 하는, 그래서 개인으로, 그룹으로, 전략으로, 의회 대통령 관계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그러면 미국 민주주의 설명은 된 것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갔고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다, 스트롱맨이 등장했다, 규범이 파괴됐다, 협치가 더 이상 곤란하다, 언론을 퍼블릭 에너미로 돌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 위기라는 측면을 다시 공부하게끔 만들어준 부분은 이제 트럼프 탓이겠고요. 그래서 사실 그 스트롱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요. 스텔스 방식에 의한 민주주의 탈공고화 이런 부분도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포퓰리즘 등장, 집정관 정치, 그 다음에 정치의 사법화, 언론화 이런 것들도 관찰 결과로 이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가 위기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어디 가나 많이 들어본 얘기가 됐습니다 벌써. 그런데 이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해법은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야 이 민주주의가 어떤 위기인가,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떤 민주주의가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임혁백 교수님 이제 그 마무리하시는 그 글 내용 중에 더 많은 민주주의가 이제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좀 덜 표현을 더 많은 민주주의 대 더 적은 민주주의, 네,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차원에서 민주주의 위기의 해법까지 이제 섭렵하시는 그런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어진 10분 토론 시간 동안에 임혁백 교수님께서 쓰신 글을 제가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토론하기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이제 미국 정치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우연히 스트롱맨이라든지 민주주의 위기라든지 백슬라이딩이라든지 이런 개념, 스텔스적 위기 이런 개념들이 대부분 2016년 트럼프 등장 이후에 그 민주주의의 최장수 국가이고 최초로 민주주의를 1789년에 실천했고 1789년 이후에 2년마다 전국 단위에서의 선거를 한 번도 쉬지 않은 미국에서 민주주의 위기가 등장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 얘기를 조금만 좀 한 3, 4분 남았는데요.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실은 미국 민주주의 위기 관련돼서 아까 임혁백 교수님도 언급하셨지만 2021년 이제 그 미국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첫 번째 거의 그 작업이 이제 그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서티파이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아시는 대로 미국 의회는 헌법에 의해서 개원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수정법 22조 수정법 20조에 따른 건데요. 대통령 취임 날짜를 이제 1월 20일로 당기고 정오로, 그다음에 의회 개원 날짜를 1월 3일로 해서 못을 박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21년 1월 6일 날 이제 의회가 모여서 각 주의 선거인단이 보낸 대선 투표 결과를 서티파이하는 과정인데, 그 앞에서 이제 트럼프가 선동적인 연설을 하고 트럼프 연설에 고무된 혹은 격앙된 미국 그 보수층 지지자들이 이제 의회를 난입했던 이제 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게 제뉴어리 6th 커미션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미국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지금 망가져 있냐면 사실 요번 11월 8일 날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 선거에서 이제 미국 하원을 공화당이 지금 현재 예상대로 다수당으로 다시 장악하게 되면 내년 1월 3일 날 개원하는 118대 의회에서는 이 1월 6일 커미션이 더 이상 운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September 11 커미션이라고 기억하실 텐데요. 2001년 이제 9/11 이후에 만들어진 September 11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도 하고 초당파적으로 문제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January 6 커미션이라는 거는 내년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고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토론문에 조금 미국 정치의 현황과 관련된 말씀들을 자세하게 썼기 때문에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이런 민주주의를 위기인데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뭐냐? 그래서 모나 하웰 같은 사람은 대통령한테 신속 입법권 이런 걸 주자. 그래서 대통령이 법안을 제시하면 의회가 이 어멘먼트나 필리버스터 없이 업 or 다운 보트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혹은 미국 의회 현대화 위원회라고 이제 116대 의회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재미있는 것이 전직 의원들을 이렇게 불러서 왜 미국 의회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미국 의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무엇을 고치면 되겠는지를 서로 질의하고 응답하는 이제 그런 장면도 봤고요. 10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굉장히 재밌다, 흥미롭다 싶은 그래프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 놀란 맥카티라고 하는 이제 미국 정치학자가 제시한 내용입니다. 정당 양극화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정당이 이명박 교수님 이제 글에서도 나오지만 민주주의 위기의 이제 한 원인으로 이제 저희가 지목을 하는데, 맥카티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오히려 더 강화되면 양극화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역관계의 그래프를 제시하고, 임피리컬 스터디로 데이비드 메이휴가 각 주에서 주 정당이 얼마나 룰을 관장하고 프라이머리를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익스트림 캔디데이트들이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정당이 강화되면 양극화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념적, 개념적, 그 다음에 실증적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 있고요. 몇 가지 질문만 좀 드리고 몇 가지 제 코멘트만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교수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민주주의 전염, 민주화의 전염, 또 민주주의 위기의 전염 이런 것들을 이제 4차 웨이브 리트리트 이렇게 설명도 하셨는데, 민주화의 전염과 또 민주주의 위기의 전염 간의 어떤 상관성 같은 것이 있는지, 이 컨테이전 관점에서 볼 때 민주화라는 좋은 방향하고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나쁜 방향하고 이것이 서로 어떤 좀 민주주의가 위기가 전염될 때도 무언가 어떤 패턴이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한국 민주주의가 아직은 위기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여타 서구 민주주의와 다른 점은 아이덴티티 팔러틱스가 덜하다라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어떤 갈등, 이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은 한국은 덜하고 앞으로도 서구 유럽이나 미국만큼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로 만들어지는 포퓰리즘, 우파 포퓰리즘, 이민의 문제, 네이티비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없다면 그럼 한국 민주주의는 앞으로도 계속 괜찮은 것인가, 뭐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주제가 신정부와 한국 민주주의 관련인데요. 제가 이번 한국 대선 보면서 미국 역사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표 차이가 덜 나는 케이스가 뭐가 있었나 찾아보니까 60년에 케네디 닉슨 대선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이제 일렉토럴 칼리지 아시는 것처럼 시스템이 다르지만 파퓰러 보팅으로 재보니까 0.2% 차이가 났습니다. 케네디 닉슨이요. 1960년 그 유명한 첫 번째 TV 토론했던 그 대선에서 전국적으로 치면 12만 명 차이입니다. 우리랑 뭐 인구수가 엄청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차이였고요. 케네디가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었으니까 당선되고 나서 미국 민주당의 북부 진보파들이 케네디 대통령한테 이 진보 어젠다들을 가지고 개혁을 하시오라고 이제 압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케네디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나는 어떤 맨데이트도 이긴 적이 없다. 0.2% 차이로 이긴 나로서는 국민한테 맨데이트를 받았다고, 폴리티컬 맨데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대통령 정치에 있어서 FDR과는 약간 반대되는, FDR은 First 100 Days에서
hit the ground running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처음부터 막 개혁을 막 몰아붙입니다. 그 하니문 이럴 때. 근데 케네디는 차근차근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는 식으로 뭔가 다른 대통령 정치 운영을 보여주고요. 유명한 케네디의 민주당이지만 텍스 컷을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전준영 박사님 제가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전준영 박사님 그 발표에도 자주 등장했던 그 여소야대의 정치가 지금 현재 한국 정치의 현실인데 여소야대가 과연 대통령 정치에게 나쁜 것인가?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요. 제가 공부했던 미국 정치에 따르면 여소야대가 되면 오히려 대통령한테 기회가 더 열립니다. 왜냐하면 초당파적으로 업적을 내면 대통령 업적이 되는 거고요. 의회가 발목을 잡으면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클린턴도 94년 중간 선거에서 참패하고 난 다음에 I'm still relevant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재 발동을 걸고 96년 재선에서 크게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소야대라고 하는 그 정치적 환경을 대통령이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토론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주제가 그거이지 않았습니까? 여소야대에서의 이제 대통령과 국회 관계인데 지금 이제 서정권 교수 그 토론의 뒷부분이 그와도 또 연결이 됩니다. 요 주제에 대해 지정 토론자는 동국대학교 정외과의 박명호 교수님이십니다. 예. 교수님 저쪽이시죠? 네. 예, 동국대학교 정치회계학과 박명호입니다. 전준영 박사님 주제는 우리 아까 서정권 교수님 토론 끝부분에 이어지는 그 지점이 있었습니다. 여소야대와 관련된 거고 거기에 대해 상당히 그 기대와 예상과 뭐 이런 거는 다른 발견을 경험적으로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두 가지 점에서 주목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아주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 최소 2년을 한 1년 6개월 이상은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주제의 발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과연 여소야대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여야 갈등을 더 첨예하게 만들고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을 더 강화시켜서 실패한 정부로 가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가는 지름길이냐라는 질문에 아니다라는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에서 여소야대라고 하는 게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여대 야소든 여소야대든 별 차이가 없다는 거고 또 아마 서정권 교수님 토론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13대 국회 여소야대의 첫 그 국회가 오히려 그 이후의 국회보다도 좀 더 생산적인, 좀 더 효과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연구도 있는 걸 보면 그게 꼭 저주와 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소야대가 대통령의 통치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렸거나 또는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를 더 악화시킨 것은 아니다라는 발견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같은 성씨로 되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신데 윤 대통령도 그 중에 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같은 윤 대통령의 소망이 60년 차이를 두고 같은데도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또한 같은 아쉬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60년 전에 윤보선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했던 것이라고 한다면 60년 후에 지금 새 대통령이 이룰 수 있다면 아마 우리 정치의 큰 그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난 60년 동안 또 민주화 이후 한 40여 년 가까이 반복되는 과제고 오래된 과제인데 이루지 못한 거죠. 우리 딸이 협치의 제도화라는 표현을 저는 사용을 했는데요. 협치의 제도화는 불가능했고 요원했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립과 갈등 그리고 교착의 정치가 계속 악순환으로 이어져 왔고 더 나빠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 이 갈등과 대립과 교착의 정치를 뛰어넘어서 협치의 제도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가 오늘의 핵심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갈등과 대립과 교착의 정치를 가져오는 요인을 제거하면 될 텐데
그 요인이 그럼 일단 뭐냐라고 보면 일단 강한 정당입니다. 여기 이제 공천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그 강한 정당과 약한 의원 자율성. 이번에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보면 여든 야든 결국 권력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소영주화되는 이 과정들을 그 현실적으로 돌파해내기가 어렵다. 결국 선거제도가 계속 이런 상황에서는 형태와 정도만 다르지 근본적인 내용의 변화는 역시 있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밑에 단위의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까지도 그 공천의 사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국 강한 정당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천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고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집단주의적 우리의 정치 문화라고 하는 것도 어제 오늘 그제 어제 그 민주당 내부의 지도부 내에 서로 다른 목소리와 같은 것들을 보면 역시 그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지금 뭐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닐 텐데 밑으로 이제 잠복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그 합의 지향에 또 협의 우선의 우리 국회 제도와 관행.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21대 전반기 국회를 구성할 때 물론 한 1년여 만에 다시 원상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또 지금 최근에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이제 차지할 것이냐를 갖고 그때 약속은 그때 약속이고 지금은 지금이다라는 논리가 있고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된다라는 논리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엇갈려서 만든다. 또 여태까지는 주로 제1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또 여당이 뒤바뀐 상황에서 제1당과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쪽이 이제 그 우선돼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은 21대 국회 천반기 때 민주당이 독식을 하는 전 상임위원장을 이것이 그 전까지 이제 쌓여왔던 우리 국회 어떻게 보면 그게 제도화돼 있는데 거의 이제 관행을 좀 무시했던 부분에서 퇴행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또는 협치를 불가피하게 하기는 수단으로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는 제도적 수단이고 하나는 저는 인간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도적인 수단은 협치가 불가피하게 만드는 거죠. 협치가 안 되면 안 되게끔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일단 첫 번째는 이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의 주기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임기가 지금 4년을 엇갈리다 보니까 지금처럼 대통령 선거 직후에 새 대통령 취임 직후 한 3주 만에 지방선거를 해야 되는 게 20년 후에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거든요. 지금 당장 다음 선거만 하더라도 다음 대선을 한 10개월 앞두고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바로 4년 후, 5년 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거가 그 선거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기보다는 그 시점의 좌우에 앞뒤에 어떤 시점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크지 않느냐. 따라서 근본적으로 일단 그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의 주기 조정을 통한 그 어떤 정비가 좀 필요한데 이건 이제 임기 변경이 이제 수반돼야 된다는 부분에서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은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부분하고 대선에서의 결선 투표를 하는 방안들이 이제 그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국회가 어느 한 당이 과반을 넘기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진전되지 않게끔 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강제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결국은 앞서 우리 손우철 교수님은 기조강연을 통해서 내각제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대통령제의 향수가 있지 않겠는가 즉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는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욕구를 좀 아직 상당 기간 동안은 좀 거부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제 결국은 대통령제지만 별로 흔치 않은 그 제도 중에 하나가 또 총리 제도고 또 70년 동안 우리 헌정사의 그 기능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총리의 선임 방식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좀 넓혀가는 이런 방식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를 결국 한덕수 총리가 확정이 됐지만 결국 이 부분도
저는 처음에는 이게 민주당의 총리 지명권을 주는 게 맞다. 다수당이니까. 근데 좀 가장 완화된 형태로 지명권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명을 한 건 아니지만 민주당이 거부하기 어려운 사람을 찾는 차원에서 출발했던 것이 아닌가. 결국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의 총리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인선 등으로 확대되면 좀 더 협치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연 문제는 이런 제도적인 수단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인간적인 조건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분이 대통령이냐, 어떤 사람들이 권력의 핵심에 있느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좀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대선에서도 정치개혁과 관련한 공약이나 논의가 전혀 없었어요. 특히 국민의힘 쪽은 10대 공약을 보면 정치개혁이란 단어조차 별로 사용을 안 하고 여태까지 나왔던 거에 가장 최소한의 수준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개혁에 관한 고민이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손우철 교수님 아까 지적하신 부분처럼 윤석열 정부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지만 정치적 과제로, 정치 과제로서 정치 개혁의 과제를 어디까지 진전시켜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걱정된다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 이해가 있을까? 고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물론 정계 참여를 선언한 지 1년도 안 돼서 공식적으로는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런 고민을 했을 거라고 기대하거나 예상한다는 건 대단히 무리한 요구거나 예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주변에 이제 계신 분들이 중요한데 그런 데 대한 인식을 좀 할 수 있게끔, 과연 그런 부분만 어느 정도 이게 출발점으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큰 역할을 하는, 큰 족적을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대통령으로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3주제인 는 윤보선 대통령의 민주주의 사상에 대한 재조명이 제3주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 이철순 교수께서 지형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산대학교 이철순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서울 나들이를 하게 해주신 우리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네, 지금 주최 측에서 저에게 10분, 15분인데 제가 원고지로 딱 써서 보니까 한 10매 되니까 그대로 읽으면 네, 10분인데 더 줄여볼까요? 더 빨리. 아니, 그건 읽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외 윤보선 대통령 사상의 전문가이신 김명구 선생님의 글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미 해외 윤보선 생애와 사상이라는 역절을 2012년에 내신 바가 있는데 그런 전문가 앞에서 해외 사상의 문외한인 제가 전문적인 논평을 하는 것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 말씀 보태자면 오늘 학술회의 주제인 한국 민주주의의 진로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김명구 선생님의 글을 통해 파악한 해외 사상의 핵심은 영미식 민주주의, 반공사상, 경제민주주의입니다. 특히 결론 부분에서 김 선생님의 해위가 반공이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반공은 민주주의 체제를 보존하기 위한 당연한 조건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해위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감이었으며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을 때에도 반공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해위는 이러한 반공 사상의 연장선상에서 국가 안위를 염려하여 월남 파병을 반대하고 박정희의 사상에 대해서 의구심도 제기하고 카터의 미군 철수 정책도 반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전두환과 타협한 것으로 보였던 것도 결국은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계십니다. 해위는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친공적 급진운동에 대해서 이미 그 이전부터 경계했고 광주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지식인들 사이의 반미주의 흐름에도 동조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강력한 반공주의자였던 이승만이나 후일 반공주의로 돌아선 박정희와도 반공이라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고 그 강도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해위는 민주주의를 위해 이승만과 박정희에게 저항했다 하더라도 반공과 자유민주주의의 터전을 잡고 건국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은 충성스러운 야당, 로얄 오포지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점이 오늘날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 이후 등장한 강력한 반미 민족주의 흐름의 여파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린 것이 사실인데 해위의 반공 사상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오늘날 재음미함으로써 다시 그러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위 사상의 재음미는 신정부의 기조와도 잘 들어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사에서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특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해위 사상의 현 시국에서의 적실성은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해위 사상은 민주화의 단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라는 어떤 이제 문학자인데요. 이 학자에 따르면 민주화라는 것은 3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정치 절차를 바꾸는 형식적 민주화, 다음이 이제 시민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바꾸는 실질적 민주화, 그 다음이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인데 일상의 개인적인 습속, 이게 이제 또크빌의 용어로서 마음의 습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바꾸는 문화적 민주화의 3단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1980 6월 항쟁을 통해서 2단계, 3단계 들어가는데 이 개인의 습속을 바꾸는 3단계, 문화적 민주화의 단계가 제일 어렵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민주화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해위가 이제 우리에게 뭔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에딘버러 대학 유학을 통해서 해위가 상식 철학을 습득했고 그 상식 철학의 결론은 뭐냐면은 스코틀랜드에서는 상류 계급의 투철한 도덕적 사명감이 근대 사회의 상식이 되도록 했다 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것이야말로 현대 한국 사회의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습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은 해위가 1935년 1월 당시 동아일보 지면에 페어플레이를 강조하는 영국 스포츠가 국민들의 정신을 함양시키는 좋은 방편이다라는 걸 역설한 바 있는데 바로 이 페어플레이 정신이야말로 우리 지금 윤석열 신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직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해위 사상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그 습속을 개선하는 데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세 분 지정 토론을 다 하셨고요. 그 이제 세 분 발제자들께서 답변해 주기 전에 좀 간략하게라도 청중 중에서 저기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마이크가 있으니까 예. 뭐 원하시면은 네. 예. 좀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좀 간단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제약이 우리가 좀 많습니다. 뭐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은 뭐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 같다 하는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 그 과거에 박 대통령 시절에 한국적 민주주의를 많이 제창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적 민주주의를 그동안 진행해 왔으면은 거기에 어떤 공과가가 있을 텐데 그 공과가를 개수로 표현한다면 몇 대 몇으로 보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 질문은 저 우리 이명백 교수님이 좀 나중에 그 하시면서 아까 또 곁들여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예.
그 이철순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질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차이점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차이점. 이게 또 토론자인데 그거는 이명박 선생님입니다. 뭐 정치학자들이 많으니까 뭐 저 하고 답변하고 싶으시면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예, 그러면 우선 임혁백 교수님서부터 발제 순서대로 한 말씀 하시고 또 뭐 시간이 좀 있으면 뭐 지금 질문하신 것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정건 교수가 제가 정리한 것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가 별로 덧붙일 말이 없는데 마지막에 이 질문이 한 세 가지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민주화의 양식, 그러니까 민주화의 양식이 그 뒤에 오는 민주주의 위기의 양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민주화 이론에서 거의 mode of transition, 그러니까 민주화 양식은 그 뒤에 오는 mode of consolidation, mode of crisis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를 어떤 식으로 해야 했을 때 이 뒤에 이어지는 이 공고화가 빨라지거나 더 아니면 민주주의가 뒤집지느냐. 이랬을 때 대체로 민주화가 타협에 의한 어떤 이런 일종의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주의 세력이 타협에 의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상당히 공고화가 점진적으로 상당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간다. 그렇지만 민주화가 상당히 민주주의 세력들이 과거의 철저한 단절을 통해서 민주화를 추진할 때 그거는 상당히 그 뒤에 오는 민주정부를 상당히 불안하게 만든다. 그래서 전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오도넬 교수는 슬로우 데스, 그러니까 서든 데스라고. 그러니까 이 타협에 하면 민주주의가 그냥 사망하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사망하는데 이 너무 급격한 개혁을 추진하면 서든 데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슬로우 데스나 아니면 민주주의 공고화가 순조롭게 되는 경우가 바로 한국과 스페인과 대만이에요. 그런데 칠레는 아옌데 이 정부가 너무 급진적인 어떤 개혁을 시도함으로써 이제 피노체트에서 쿠데타로 전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러한 어떤 모드, 민주화의 양식이 민주주의 위기의 양식 아니면 공고화의 양식에 뭔가 영향을 주는 요즘 뭐 학술적인 용어로 히스토리컬 패스디펜던스, 역사적 경로 이전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 예외가 많습니다. 결국은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은 상당히 민주주의 공고화나 지금 민주주의 위기에 말하는 전념되지 않는 그런 어떤 내구성, 어떤 지속 가능성 이것을 이제 갖고 있다고 보는 건 이 민주화의 양식이 상당히 타협에 의한 민주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되고 두 번째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기는 많은 그러니까 디스컨텐트, 그러니까 불만, 실망 뭐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태극기 부대도 나와서 시위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선거 일정대로 민주주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원인이 어디느냐?
그러니까 우리 저 서정건 교수 이야기했듯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정체성 갈등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갈등이 굉장히 유혈적입니다. 인종 갈등, 종족 갈등, 언어 갈등, 그리고 무슨 이랬을 때 굉장히 그 유혈적이고 이상의 민주주의를 전복시킬 수 있는 어떤 휘발성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는 이 정체성의 갈등이 좀 약하고 그리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좀 조심스럽게 본 것이 뭐냐면 한국의 이러한 정체성의 갈등의 한 유형으로 지금 그 박근혜를 이제 석방을 하고 귀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정체성의 갈등을 만든 것이 태극기 부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태극기 부대가 이제 그런데 이 친박 어떤 이 일종의 포퓰리스트 이제 그 세력인데 저는 그 선거에 상당히 큰 어떤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외로 그 미풍에 그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 포퓰리즘이나 어떤 이것이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그걸 느꼈고 그래서 저는 그 한국에서의 지금 현재 양극화와 포퓰리즘을 일으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다. 뭐 아파트 문제라든가 어떤 소득 격차라든가 어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청년 세대의 어떤 불만이 이것이 상당히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어떤 이것이 상당히 휘발성을 하고 상당히 폭력적인 어떤 이거로 파괴되기 위해서는 이 정체성 갈등이 붙여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국에서는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아직은 위기 상태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스트롱맨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이제 가능성을 찾는다면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검찰에 이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말하자면 대통령과 이 검찰에 의한 어떤 사법 통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 브라질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 그렇게 되면 그러한 사법 통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뭐 어떤 징후도 있고 잠재력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아직 그러니까 앞으로 2년간은 이회 권력이 야당이 상당히 어떤 대항 권력으로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뭐 스트롱맨이 뭐 되고 싶어도 스트롱맨으로 등장으로까지 연결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스트롱맨의 등장 이거는 왜냐하면 그러한 그 권력을 자제시킬 수 있는 어떤 이회 권력이 아직 건재하고 있다고 보는 점에서 그것이 크게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플로우에서 질문 주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한국 민주주의의 공과 과. 그러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라고 그러면 이 경제 성장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우선 먹고 살게 됐단 말이에요. 보릿고개에서 먹고 살게 됐을 때 그것이 1987년까지 가게 되면 이제 먹고 살게 됐으니까 이제 자유를 달라. 우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우리가 유보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또 자유까지 달라. 그것이 6월 항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조건을 만든 것, 민주화의 조건을 만든 것, 경제적 조건을 만들어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저는 뭐 50대 50으로 그냥 뭐그 박정희 대통령 한국 그 공과를 공평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평소보다는 후해지신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 더 깊이 얘기하고 싶겠지만은 이게 지금 좀 시간 제약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진영 박사님. 예, 박명호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문보다는 코멘트여서 제가 답변 드릴 거는 없고 대부분의 코멘트에 저도 뭐 공감하는 바이고요. 이제 특히 저는 의회 정치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왜 이럴까 원인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가장 끝부분에 항상 공천, 정당 공천, 선거제도 이런 부분들로 이제 올라갔다라는 점에서 그 선거제도 지적하신 부분들과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해서 이제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게 결국 군소정당들이 좀 더 이제 많이 진입할 수 있게 되고 다당제가 되면 협치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강제 제도적인 거를 좀 시도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 이게 다당제가 되면 협치가 불가피하니까 협치를 하게 될 거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이 논문에서 분석한 건 여소야대 상황인데 다당제라는 건 결국은 필연적으로 여소야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소야대라는 그 하나만으로 협치가 강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여소야대여도 이 큰 야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즉 2개 이상의 야당이 의석 점유율이나 아니면 이념적인 분포나 연합이 가능한 지점들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는지가 결국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그래서 단순히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협치가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이번 연구에서는 여소야대 이렇게만 딱 분류를 했는데 좀 더 세분화해서 이 야대 상황이 어떤 야대였는지를 좀 더 들여다보면 뭔가 단초를 얻을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부분을 더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서정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여소야대라는 게 대통령에겐 좋은 기회문일 수 있다라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실제로 입법 교착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요. 단점 정부 상황에서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집권당이 의석 과반수를 얻었을 때 훨씬 더 맘대로 몰아붙여서 국회가 완전 파행되고 공전되고 교착에 빠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환경에서는 그래서 그 맞는 말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뭐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윤석열 정부도. 근데 결국 리더십 문제가 있겠죠. 예. 제가 이제 그것도 뭐 참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김명 교수님. 네. 예, 이철순 교수님도 논평을 질문이 없고 논평을 또 후하게 해주셔서 이건 뭐 제가 오히려 감동을 그리고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동의하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가 그 선진국으로 들어섰다고 뭐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과연 우리가 선진국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선진국의 이미지는 뭐냐면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공정과 정의가 상식이 되는 교화된 나라, 수준이 있는 나라 그렇게 돼야 이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러한 시각에서 이철순 교수님 말씀하신 진정한 민주화는 되게 외면적으로 제도 시스템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습속까지도 변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야 진정한 민주화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윤보선을 연구하면서 그 늘상 제 주변이나 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윤보선의 정치 사상이 이념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한국 정치의 어떤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윤보선이 활동했던
그 초기 한민당을 보면 거기서 드러나거든요. 그 뭐냐면 초기 그 송진 한민당을 볼 때 제가 보기에는 그 송진우 시대의 한민당과 송진우 이후의 한민당을 구분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왜 그러냐면 송진우 때는 그 송진우는 강력한 반공을 얘기했지만 그 서구식 유럽식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이 문을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윤보선의 사상,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영미식 민주주의, 그리고 반공주의를 부르짖었지만 미국식 자본주의, 그러니까 미국식 자본주의가 얘기하는 시장 만능주의는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민주주의를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송진우가 그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강력한 강령으로 나타나서 송진우 시대에는 그 원세훈이니 뭐니 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여기 다 참여를 했거든요. 그 송진우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 맡은 그 김성수가 주도를 했을 때 송진우의 강력한 정책이 와해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윤보선이 얘기했던 그 윤보선의 정치 사상, 반공,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건국적인 가치니까 이것은 포기 못하더라도, 그다음에 이 경제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공정한 그 경제 분배, 그리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의 사상을 받았는데 월남 이상재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920년에 공산주의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공산주의자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산주의는 남의 것을 억지로 강탈해서 또 다른 남에게 주겠다는 사상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의,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나눠주는 사상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눠주는 것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바로 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그 진정한 그 선진국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윤보선의 사상, 그런 바람이 중요한 시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아까 청중에서 말씀하신 그 질문이 있어서 제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리를 하면,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정당과 같은 정치 세력, 그러니까 엘리트 간의 경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당이 하는 거는 경쟁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공정하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런 정치 과정에서 보통 사람들이 1인 1표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자유권적 기본권, 그러니까 사상 출판, 언론 집회 자유, 이거는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돼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도의 의미에서.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사실 그런 민주주의를 실현한 거는 자유민주주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붙여서 사회주의의 뿌리가 있는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라는 것도 있고, 지금 북에서 얘기하면 인민주의도 있겠지만, 그런 최소한의 정의로 얘기하는 민주주의 등에도 역사상에 사실 자유민주주의가 거의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가 결합됐던 거죠. 이거는 둘이 상충도 돼요. 왜냐하면 자유를 너무 확대하다 그러면 적어도 정치적 평등이나 법적 평등을 저해할 수도 있고, 이게 되지만 인류 역사에서 결국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된 거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는 그 다른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봐요. 부끄러워도 사회민주주의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넓은 의미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인민민주주의 이러면 그거는 일당 독재가 있고, 거기 그 여러 가지 시민들의 기본권이 보장이 안 되고, 그것만 봐도 그 복수 정당이라든가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이 없고, 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죠. 민본 이게 아닙니다. 민본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니고, 백성이,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정치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부가 구성이 되고 정치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북한식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그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아무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그걸 표방을 하더라도 뭐 전 이건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금 대답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사야하다 말고 죄송합니다. 예. 지금 사실은 이게 토론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여기 아주 시간을 엄격하게 지킵니다. 여기 프레스센터. 그래서 요 정도로 그 순서는 마치고 그 다음에 원장님 폐회식 순서가 좀 있죠. 예, 예. 그러면 뭐 학술 행사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오늘 발표, 좋은 발표, 토론 또 사회를 해주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덕택에 오늘 행사가 의미 있게 마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제가 교회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연구원이 지난 10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업적을 남기는 데는 수고를 하신 분들이 많지만 특히 이제 김학준 창립 원장님과 또 이대 원장님이신 윤영호 교수님께서 연구원의 기본 틀을 튼튼하게 마련해 주셔서 제가 3대 원장으로서 거의 무임승차를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세미나에서 민주주의에 관해서 글로벌 차원에서 또 신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윤보선 개인의 차원에서 고찰을 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거지만 독재는 근본적으로 독재자 개인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민주주의는 구성원 모두의 정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정치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으는 노력은 계속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도 이러한 지혜를 모으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자꾸 끝이 자꾸 축사를 해주신 우리 화정평화재단의 남시욱 이사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임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은 못했지만 또 하원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동건 이사님과 또 한성주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임의 이 행사의 모든 준비를 위해서 고생한 우리 박가연 간사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 외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내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